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초부터 비교적 강한 반등이 있었죠. 이 반등하는 종목을 잘 관찰하시면 시장의 속성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가 너무 급하게 상승하면서 기술주와 더불어서 금융주, 증권주 이런 것들이 그동안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는 주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을 했어요. 이것은 금리 텐트럼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미국의 CPI 발표 직후 100bp 이른바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80%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이후로 가장 매파에 속하는 블라드 총재가 100bp보다는 75베이스 포인트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등 이 몇 분의 연준 의원들이 75베이스 포인트 인상폭에 무게를 좀 두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희석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안도 랠리가 아닌 진짜 바닥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나마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7월 19일 기준 미국 10년물 BI에 반영된 기대 물가는 2.34%로 지난 4월 초 고점 대비 무려 70베이스 포인트나 하락했고요.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에 3.1%에서 2.8%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국제 상품 가격이 일단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치솟던 식량 가격, 곡물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에너지 관련 걱정거리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폭등세는 멈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었을까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가의 궤적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침체는 PBR 기준으로 0.8에서 0.9배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수로 환산하면 2050에서 2280포인트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이미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오로지 일반적인 침체만 고려하신다면 이미 바닥 주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물가 상승이 재개되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유로존이나 중국에서의 시스템 위기가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PBR 기준으로 0.6에서 0.7배수까지도 하락이 가능하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 석유와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과의 상관관계, 이 상관계수가 무려 0.8 수준까지 이를 정도로 지금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석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럼 바이든의 중동 방문에 대한 논평부터 시작해보죠. 시장에서는 바이든의 중동 순방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 같죠.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증산이 거론될 것이고 유가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증산 이야기는 이번 방문에서 쏙 빠졌다는 그런 점 때문에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중동 방문을 실패로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물가 폭등의 원인을 서방 주도의 친환경 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이 증산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빈 살만은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앞으로도 실업률을 높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사우디는 이미 최대 생산 능력치인 하루 1,300만 배럴까지 증산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넘어서는 추가 생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략하고요. 미군의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있었던 포로 학대 사건 그리고 시린 아클레 이 기자 피격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이 사우디에게 인권을 말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 이런 발언이 있었대요. CNN 방송에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거론했던 아부그라이브 사건은 2004년도 미군이 이라크인 수감자를 고문하고 학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군의 인권 침해 문제가 대대적으로 이슈화된 적이 있었어요. 또한 아부아클레 기자는 여성 기자거든요. 지난 5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군의 수색작전 취재 중에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는데요. 미군은 이 총탄 분석 결과 이스라엘군 측의 총알로 결론을 최종적으로 냈습니다. 다만 의도성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스라엘만 좀 감싸고 돈다는 비난을 받았죠. 이 정도 여기까지만 보신다면 언론의 주장대로 바이든의 중동 외교는
대체적으로 망신만 좀 당하고 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 바이든이 사우디에 간다고 할 때부터 민주당 내 지지자들마저도 아무리 경제를 위한다지만 미국이 대의마저 버릴 것이냐 라면서 반대했었거든요. 일단 9.11 사태 주범이 사우디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다는 점 때문에, 또한 까슈크지 살해 사건의 주동자가 빈살만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죠. 심지어 뉴욕타임스에서는 바이든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독재자와 손을 잡았다, 이는 인권 정책의 후퇴이며 굴욕적인 외교다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바이든이라고 빈살만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이처럼 욕을 잔뜩 먹어가면서 사우디에 갔는데 증산은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사우디의 면죄부만 준 꼴이 되어버렸으니 누가 봐도 실패한 외교라는 말을 듣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사람들이 숫자에만 집중하면 고래가 포유류라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바이든은 빈살만과의 회동에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까슈크지 문제는 회담 참여자 모두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서 빈살만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이미 조치가 끝났다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말이죠. 바이든의 이 발언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소 비굴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이든이 빈살만의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했으니까 빈살만 측에서 아부그라이브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저는 오히려 이 글자에서 이번 중동 순방의 핵심이 모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까슈크지 문제에 대해서 빈살만에게 혐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이 그에 대해서 자세히 해명했다.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동안 빈살만을 살인자라고 하고 사우디를 왕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구체적인 사면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우디의 빈살만에게 바이든이 직접 찾아갔고 그의 해명을 들어줌으로써 공식적인 면죄부가 부여된 것이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사실 저는 증산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시장의 원유는 지금 남아돌고 있어요. 단지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EIA, 즉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는 세계 원유 수급을 지난 2분기부터 이미 공급 초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요인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 왜곡이 있었을 뿐이죠. 미국이 겉으로는 더 많은 석유가 필요하다면서 여기저기 떠들고 있기는 하지만 산유국이고 순수출국인 미국이 과연 증산을 정말로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아요.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고요? 그건 원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지의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미국이 증산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찾아가서 증산을 요청한다면 이건 정말 애걸해서 증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뉴욕타임스의 주장처럼 정말 모양 빠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정령 필요했다면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오페크 플러스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저는 중동 순방에서 전혀 다른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독일의 전 총리였던 메르켈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었어요. 그 외 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상황은 사실 미국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하지만 돌연 러시아가 악수를 두게 되는데요. 2014년이었죠.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크림반도를 덜컥 집어삼키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유럽은 러시아를 다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다시 넘게 되면서 나토가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죠. 미국은 이참에 유럽을 러시아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에 들어갑니다. 앞서도 거론해드렸지만 석유는 부족하지 않아요. 단지 교통정리가 필요할 뿐이죠. 지금 당장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유럽에서 석유값과 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과 인도로 향하던 중동의 석유는요,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남아돌기 시작한 석유가 유럽으로만 갈 수 있다면 전체 수급은 전혀 꼬일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근데 운송 비용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에일라트 아슈켈론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월 24일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에일랏 아슈켈론 프로젝트를 위해서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 협약을 가동시켰어요. 아브라함은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공통의 조상이기 때문에 중동과 이스라엘이 친척이라는 전제로 협약의 명분을 내세우게 되죠. 하지만 정작 사우디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 사우디는 메카와 메디나 두 개의 성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입지가 중동에서 가장 압도적입니다. 이 사우디가 참여하지 않은 아브라함 협약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카슈쿠지 사건 이후로 미국과의 관계만 틀어진 게 아니거든요. 누구도 살인자와는 거래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약도 지지부진 시간만 끌고 있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실세인 빈살만을 직접 만남으로써 그 살인자라고 하는 터울을 벗겨내 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빈살만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네가 살인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공식적인 면죄부가 있어야만 사우디는 건달 국가가 아닌 정상 국가로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중간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우디가 참여해야만 중동산 석유가 유럽으로 향할 수 있는 분명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으로서는 내키지 않는 빈살만을 만난 겁니다. 바이든의 중동 순방은 유럽과 러시아를 단절시키면서 유럽을 미국의 품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 가시화된 선언이나 협약은 없었어요. 그러니 잔뜩 삐져있던 사우디가 당장 이스라엘과 딱 손잡고 중동의 석유를 유럽으로 퍼나르는데 앞장선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와의 화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갑니다. 우선 중동을 더는 비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안보 보장을 약속하죠. 또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뺐던 군사 무기의 판매도 정상화시켰습니다. 이로써 지난 전임자였던 트럼프가 안보 협약 중단하고 패트리어트 방 빼고 이렇게 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던 이 사우디와의 앙금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사우디는 너무 심하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바이든이 직접 빈살만을 만남으로써 그 앙금마저 이렇게 보듬을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막상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과 다시 화친을 도모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석유를 왕창 사주던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량을 늘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2021년 상반기 46억 1,900만 입방미터였던 중국향 가스 수출이 올 상반기에 75억 입방미터로 약 63%나 증가했습니다. 이 사우디의 석유가 아무리 경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석유나 가스와는 가격 면에서 경쟁할 수가 없어요. 어디 두 나라뿐이겠습니까? 터키,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서 아시아 전역 그리고 카카스 전역까지 러시아는 판로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어요. 미국이 전산망에서 퇴출시켰다고는 하지만 워낙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고객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LPG 같은 경우 정상 가격인 톤당 $900보다 거의 3분의 1 가격에서 팔고 있습니다. 경유는 정상 가격 대비 25%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다 뺏기기 전에 당장 서둘러서 유럽 쪽의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석유나 가스 시장은요 주로 장기 계약이에요. 그래서 재배치 조기에 판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매우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어요.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가스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EU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천연가스 81억 입방미터를 수입했었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는 연간 이걸 200억 입방미터로 늘릴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6천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까지 밝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가 전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요. 아제르바이잔과는 1년, 2년짜리 계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짜리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판매망 다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삐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말이죠. 바이든이 먼저 직접 선물을 가지고 온 이상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을 실패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방송에서 거론해드렸죠. 지금 석유나 가스가 부족한 것 아닙니다. 단지 재배치가 필요할 뿐이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석유와 가스의 일부는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로 향하게 될 겁니다. 중국과 인도로 가던 중동의 석유는요, 대신 에일라트 아슈켈론 항구를 통해서 유럽 남부로 수송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우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조 바이든이 면죄부를 공식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서서히 사우디는 살인자 명찰을 떼고 정상 국가로서 석유 공급의 재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들은 벤더를 다양하기 위해서 LNG 터미널을 추가로 건설 중에 있죠.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6개 이상의 터미널이 건설 중인데요. 대부분 내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잘 견뎌주면 에너지 위기는 다 털어낼 수 있어요. 물론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면 유럽의 성장률은 최대 1.5%포인트까지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러시아라고 양질의 고객인 유럽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푸틴이라도 장기적인 공급선을 모두 잃게 되는 선택은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화요일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가스프롬이 입장을 하루 만에 바꾸면서 21일부터는 노르스트림 1을 통한 공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직도 석유 시장에는 시시각각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올겨울이 가기 전에 유가는 하락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장에 남은 위험은 뭐가 남죠? 시스템 위험을 촉발할 수 있는 남유럽과 중국이 남는데요. 평상적인 경기 침체만을 고려한다면 이미 바닥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럽이나 중국에서 시스템 위기가 촉발될 경우 주가는 PBR 기준으로 0.6에서 0.7배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요즘 드라기 총리가 칠각 위기에 처해 있죠. 이탈리아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탈리아 독일 금리 스프레드를 잘 관철하셔야 됩니다. 500bp를 넘어선다면 위험 신호로 보고 대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